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가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 중국 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고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모두 앞 시간에 대한 잠깐의 리뷰를 통해 가지고선 다시 과거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중국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이제는 진해형이 아니라 완료형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그랬죠. 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짜장면이라든지 뭐 만리장성 같은 거, 자금성, 팬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을 설명하면서 일단 땅덩어리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44배, 그리고 남한 땅의 100배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고요. 약 13억 6,748만 명의 인구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국은 행정구역상 23개 성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시가 없이 직할시로 되어 있다. 직할시에는 수도 베이징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행정구역, 특별 행정구역이 있는데 마카오가 홍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낙후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낙후하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GDP 구성면에서 1차, 2차, 3차에서 2차와 3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3차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의 발달입니다. 뭐 온라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라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도 모두 그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알리바바도 있겠죠. 자, 중국을 이해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고 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일러서 지대물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윗부분에 보면은 지대물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땅은 크고 물산은 많다. 여기서 물산은 자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에서 여러 가지 화학 원소들을 봤을 겁니다. 그 화학 원소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히토류는 이제 한 가지의 그 자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희소한 자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히토류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대물박이랍니다. 물박이라는 뜻입니다. 땅은 크고 그리고 자원은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의 데이터를 언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는 대략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국내 총생산 GDP를 구매력 평가 지수로 평가를 했을 때 세계 1위고, 수출 역시 세계 1위고, 외환 보유액도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의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모든 자료는 미국의 CIA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의 경제는 살아났는데요.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중국 경제가 1979년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생산 방식에 의거를 하다 보니까 경제의 낙후성을 면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의 중국 경제는促진 개혁 개방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선 외국의 자본, 기술, 그리고 투자까지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은 해외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 해외 기업들을 대신해 가지고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 부분의 어떤 메이커들의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개혁 개방이 낳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 중국의 성장은 자신들이 개혁 개방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을 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사회주의 경제 그리고 사회주의 어떤 체제에 의거해 가지고서 운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 현대의 중국, 지금의 중국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점 그리고 공부하는 학습의 시점은 1979년도에 있었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80년대, 90년대, 21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80년대 개혁개방을 채택을 했을 때 중국은 한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가 이익의 극대화, 특히 경제력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경제에 주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0년대 들어서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결국은 세계는 새로운 어떤 평화체제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은 성장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영향력 강화에 주력을 하게 되고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30년 정도가 지난 21세기에 서면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진라이라는 정책을 썼는데 인진라이라는 정책은 결국 외국의 투자, 기술, 자본을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것을 끌어당겨 오자라는 것인데 당연하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기반, 자본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인진라이 정책,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선 경제 성장을 했고 21세기 들어서 중국 경제가 상당 수준에 올라가면서는 이제는 해외 진출 전략인 조주취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는 중국을 일러서 지투국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과의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미국과의 경쟁으로 귀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융과 무역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게 됐는데 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상대가 바로 G2 그룹 의 하나인 중국이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8%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성장세가 다소 낮아져 가지고선 6%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 성장이 중국 경제가 침체한 것이 아니냐 혹은 솔직히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은 경착륙, 하드랜딩,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었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라다 보면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실을 기하는 정신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미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내실, 제4차 산업의 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핀테크, 금융, 온라인 금융을 통해 가지고선 세계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대략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성장 그리고 부상은 결국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영향력과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1979년도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을 때 중국의 세계 경제의 영향력은 3,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6%에서 18%를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미국은 20%가 넘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외교의 어떤 패권 경쟁은 중국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결국 G2로서 세계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중미 전략 경제 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경제 대화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략 뭐뭐뭐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략의 의미는 제3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중미 전략 경제 대화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세계 각국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어떤 경제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최근 여러분들이 미중 무역 전쟁, 뭐 화폐 전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은 중국의 부상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배포한 그 강의 노트 제2부분입니다. 강의 노트 2-3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모두 이 강좌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 노트를 2회와 3회에서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의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일반적인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일은 1949년 10월 1일이다. 그리고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라고 얘기하고 수도는 북경이고, 이게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땠느냐? 물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렇게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선 다소 이념적인 어떤 거리감이 존재했었고, 그 거리감이 결국 양국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전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수교를 하기 전에 중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유중국, 중화민국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대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992년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의 얘기하는 중국과 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중 수교는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냉전의 종식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냉전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의 그런 어떤 이념의 대립,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상당히 중요한 화제거리였고, 그것이 상당한 긴장감을 조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냉전이 곧 종식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바로 중국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냉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동구, 그러니까 예전엔 서독과 동독이 있었는데 서독은 속칭 민주진영이고 동독은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동독이 망해가지고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형님벌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끝나는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냉전을 통해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동구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체코라든지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하는 나라들은 과거에 다 사회주의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민주 진영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와의 어떤 교류를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상당히 위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물론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비교하면은 못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일정 정도의 반제품들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들여오는데도 거리상으로 굉장히 유리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교류를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내용, 어떤 언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우리 조선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중국과의 거래를 통하면서, 중국과의 왕래를 통하면서 많은 중국적인 어떤 이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깊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의 60, 70%는 한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자 문화권, 중화 문화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과장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중화 문화권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중국의 전통적인 것을 다 잘 지켜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1의 공자학원은 바로 대한민국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67년서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는 아주 대대적인 사회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정도가 되는데요. 모든 학교가 폐쇄가 됐고 오직 이념에 대한 투쟁만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자가 죽어야지 중국이 산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에 대한 것을 모두 버려버렸는데, 결국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나라와 지역은 바로 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중국에 대한 이미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많은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이나 아니면 자금성이나 펜다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자를 먼저 떠올랐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소크라테스와 비견이 되는데요. 공자는 교육의 보편화를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미 우리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공경하고 친구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군신 관계,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모두 중국적인 영향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첫 번째로 공자에 대한 상을 만들고 공자 학원을 만들며 있어 가지고서 굉장히 자기의 자산은 부족했다. 특히 공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매년 200명 정도의 학자를 성균관대학에 있는 성균관에 보내가지고서 공자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노동력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이게 생산에도 유리하지만 나중에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중국을 통해 가지고선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맺게 됩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간의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관세가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약화가 되겠죠. 관세를 더 물어야 되니까요. 1,000원짜리 물건에 10%의 관세를 매기면은 1,100원이 되는데, 서로 관세가 없다 그러면은 1,000원의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다른 관세 혜택을 못 받는 나라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경제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아주 정점에 다다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라든지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라든지 2010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 시장, 그리고 저가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보다 쉽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중국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에 굉장히 한국이 적극적이다. 중국 역시도 선진적인 한국의 모습을 따라잡기 위한 어떤 노력이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예전에 덩샤오핑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러운 거는 포항제철이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서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2, 30년의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선 중진국을 달성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는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 규모로 보게 되면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12위입니다. 12위가 뭐 대단하냐? 경제 규모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거나 국토가 넓은 나라가 유리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뭐 대체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가 그 나라들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아 경제 통합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날 설린 5호 협력 관계라는 것으로서 이제 수교가 되고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개는 3단계를 거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가 가능하시다면은 삼각형을 하나 긋고요. 3단계로 나눠 주십시오. 가장 밑에 단계는 바로 설린 5호 관계입니다. 설린 5호 관계는 수교를 하면은 누구나 다 설린 5호 관계로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설린 5호 관계는 오늘 나는 너와 통성명을 했다. 이제 우리 양국 간에는 관계를 맺었다라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도 더 이하의 의미도 없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998년도에 있었는데 이 시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였었는데 1997년도 하반기에 한국이 IMF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경제성장 모델의 따라 배워야 되는 대상으로 봤던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선 한국이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선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일정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분야.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는 IMF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다. 주요한 내용은 경제 협력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IMF를 불과 4, 5년 만에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극복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어떤 양상이 선진국 대열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모든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게 되고요.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소증 스펙을 쌓아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의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화됐다. 한국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찾아보다. 그때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주목한 것이 바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한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교류에 또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에 세계적인 위기가 미국으로부터 발생이 됐는데 그걸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지리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문화 코드를 듣는 친구들은 그냥 그 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기라고 하게 되면은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럼 선진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치료를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거나 통제를 해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중진국이나 후진국의 문제를 속칭 G7 서방 선진 7개국이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서방 국가에서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서방 국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경제로 인해 가지고선 많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화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바로 G20입니다. 여기서 G 역시도 그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튼실한 선진의 국가들 7개에다가 13개의 개발도상국 중에 굉장히 주목받는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죠. 그 G20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은 한국의 위기 극복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서의 양국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생각했냐면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양국 관계를 설명할 때 중국은 3가지 패턴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설리루어 관계, 두 번째는 동반자 관계, 협력 동반자 관계, 세 번째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전략이라는 단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3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1992년, 98년, 2003년까지는 한중 관계가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이 부분만 얘기했다 그러면은 2008년에는 세계 경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그런 제3의 문제까지도 양국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결국 제3의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가장 극상입니다. 다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위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빠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지 일반적으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17년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였었는데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얼마만큼 빨리 발전을 해왔느냐.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중 수교가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 뒤에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33배가 늘었습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1100만,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는 사람의 수가 1100만인데 지금은 2000만을 거의 다다른다 혹은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한국이 중국에 1992년도 8월 24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만 무역 적자였고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계속 흑자라는 뜻이죠.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020년까지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흑자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 상품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242억 달러를 2017년도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기술 격차는 밑에 나와 있지만 기술 격차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첨단을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중 수교 25주년을 정리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두 나라 간의 발전이 25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결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국가와는 경쟁 관계가 더 강합니다. 협력 관계보다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한일 관계도 그렇죠. 우리는 협력도 하지만 경쟁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이게 강의 시간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 시간이라 그러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많이 할 텐데 온라인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예전에 인도로서 한 국가였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은 경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미국과 카나다가 그렇고 미국과 멕시코가 그 예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어떤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쟁 관계가 협력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난다,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주의 시대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국과 북한은
뭐 친밀한 국가였죠. 그렇지만 수교 이후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관계는 완전히 지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국 영향도가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중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은 뭐냐?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느냐? 돈을 벌어서 좋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역시 문제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평화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탈북자 문제도 인권의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탈북자를 북송하고 있죠.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이 배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고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국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 역시도 받습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북한 문제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는데 북핵 문제 역시도 상당히 군사 안보적인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돈을 번다라는 것 중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반길 일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혹은 여유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북공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문제는 2002년부터 중국이 속칭 자기네들의 주변 국가 그리고 특히 동북 지역의 어떤 변경 지역의 역사, 그러니까 뭐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에 중국 동북 삼성의 어떤 과거의 고대사 역사를 중국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왜곡하는 것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마찰도 없지 않다. 특히 동북공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2002년서부터 소위 변강사지 무슨 연구라 그래가지고선 그 주변 국가와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소는 왜곡된 모습, 과거사를 자기의 위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양국 간의 감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주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다루고 있고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간의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때로는 민족적인 감정도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돼 가지고선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 중국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은 비록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했지만 중국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코리아 팬데믹, 한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발생을 더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중 관계를 포함한 중국 개황의 제2부분을 설명했고요. 다음에는 제3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